에서는 오후부터 그치겠고 제주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전북과 영남 내륙에는 오후에 가끔씩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오늘 다소 좀 불편한 얘기를 좀 하려 합니다. 3년 전 이맘때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GM 공장의 정규직 2천여 명이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하청 협력업체 직원 만여 명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기자님, 해고가 정말 살인이라 생각하시나요? 해고가 살인인 건 GM 정규직 그리고 KBS 기자님 같은 강력한 노조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 노동자는 대한민국에서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그냥 일상입니다. 오히려 해고가 살인이라는 이 너무나 높은 장벽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일해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GM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한 명 한 명 모두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KBS 직원들 가운데 놀고 먹는 사람 정말 없습니까? 한번 입사하면 노조와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아무리 놀고 먹어도 평생 박힌 돌로 지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직원들을 내보낼 수 있어야 울타리 밖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회라는 그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터뷰를 한 뒤 저는 사실 당시에 머리를 해머로 맞은 듯 했습니다. 불순한 해고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사회적 또 법적 장치가 그동안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 이제는 모두에게 좀 더 이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앞당겨졌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그 연준이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엊그제 금리 인상 이제 앞당길 것이다 이런 소식 있었어요. 네. 우리 증시 뭐 영향 좀 있었습니까? 주가라는 게 증시 영향은 크진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소문난 자체 먹을 거 없다고 워낙 이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미리 반영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주가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연준의 어떤 쉽게 말해 돈의 회수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회수는 시작됐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또 무엇보다 물가 상승을 인정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렇다면 그 결과로서 주식시장은 좀 그렇게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 일단 크게 반영됐던 시장이 환 시장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환율. 예. 환율 달러가 강해지고 올라갔습니다. 있거든요. 달러가 강해지고 있고 금리가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고 견조해 보이니까 그런 의미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어디 연준 위원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좀. 그럴까요? 예.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들이 나오면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올려놨는데 여하튼 뭐 5월에 물가 상승이 상당히 고점이었을 확률은 높지만 이후에 만약에 7, 8월에도 올라가서 좀 내려와서 레벨이 유지가 되면 아마도 그런 좀 더 다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연준이 아니었나 봅니다. 사실 제 말보다 좀 투자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 6월 22일 미국 시간으로 그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오후 2시니까 우리나라는 23일 새벽이겠죠. 예. 그 연준의 미국의 하원의 그 청문회가 있습니다. 특별 청문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연준의 대응과 교훈 그런 주제로 나오는데요. 파월 의장이 그날 나가서 연설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우리끼리는 지금 추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번에 FOMC가 이렇게 2달 전에 비해서 좀 더 매파적으로 왜 바꿨는가. 그리고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긴축 스케줄. 시장에서는 그냥 이번 8월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테이퍼링을 좀 말에 언급하고 한 11월 가야 시행할 거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이면 아마 연설문이 나올 것 같고요. 하수 일정을 좀 더 기억해 두셨다가 그날 좀 유념해서 판단에 또 도움을 받도록 좀 여러 가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러니까 홍춘욱 박사께서 나오셔서 그 연준이 원래는 그러니까 계속 2024년 전에는 금리 절대로 안 올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었지만은 그 입장을 좀 바꾼 거 아닙니까? 1년 정도 이제 당겼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금리는 언제 올리냐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체력이 좋으면 오히려 큰 문제는 없죠. 그때 되면 주시장이 붕괴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건전해졌구나 볼 텐데 지금 문제는 시장이 주식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산시장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좀 더 가치 대비해서 좀 비싸져 있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데 결국 주가로 본다면 PER이 올라가는 장세가 있고 기업이 EPS가 올라가는 장세가 있는 겁니다. PER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업 한 주에 비해서 그 기업의 수익을 반영하는 보통 거고. 유동성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은 누가 뭐래도 지난 1년간 돈을 많이 풀었고 그 힘으로 상당히 비싸진 거죠. 그런데 이거 뒤에 나올 것은 그래서 좋아져서 이제 기업이익이 늘어나서 주당 기업이익이 늘어나는 EPS가 올라온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EPS는 뭡니까?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기업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쓰면 별거 아닌데 그게 보통 쓰니까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PER, 아까 말했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좀 제한적이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어제 홍춘 박사님 오셔서 그 말씀 하셨다 그러는데 실제로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요. 연준의 정책을 보면 금리를 상하단을 줍니다. 상단과 하단. 네, 지금 연준의 실효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말을 괜히 어렵게 했네.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거를 사실 어제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영레포라든가 IRR라든가 이런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연준이 쉽게 말해 돈의 회수가 이미 시작된 거냐 물어보면 시작된 겁니다. 뭐 이걸 뭐 어떤 금리를 언제 올리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돈을 줄이고 있고 아마도 M2 증가율이 각국이 다 꺾일 거예요. 꺾여 있고 이미. 현재 통화량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돈 풀기를 줄였다는 거는 아직 미국이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매월 지금 1,200억 달러씩 돈을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이제 풀어주는 걸 그걸 줄인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아직 줄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요새 가장 유행하는 용어가 그거죠. talking about. 그러니까 그거 논의를 시작했냐 아니냐인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대중들이 많이 들으시는 라디오 방송이니까 뭐 그걸 하나하나 따진다 보면 그렇죠. 굉장히 섬세할 뿐이고요. 뭐 언제 테이퍼링 시작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줄이기 시작했냐 아니냐가 중요한다면 그냥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에요. 결국 왜 그냥 우리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지난 5개월 6개월간 지수가 안 빠지고 3,000 위에서 있었던 거는 그 기간 내내 외국인도 주식을 팔았고요. 기관도 계속 주식을 팔았습니다. 근데 저희 동학개미 운동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새로운 구조적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버텨준 거고 지금도 그분들의 힘밖에 없죠. 외국인들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시장이 고점을 넘어왔으니까 위로 솟구쳐 날아갈 거야. 그럼 누군가 사줘야겠죠.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개인이 돌아올 거다. 아니, 외국인이. 왜? 달러가 강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시장에서 그 가장 큰 특징은 달러가
강해졌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미국 달러로 인해서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유지됐던 거거든요.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많이 투기적인 포지션, 흔히 커머더티 그 상품 시장 보면 굉장히 심했어요. 농산물 가격, 구리, 온갖 소재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기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이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반기는 달러가 우군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고요. 그건 결국은 그거를 전제하에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연준이 준 가장 큰 의미는 저는 원자재 약세가 바로 반응이 온 게 거기에 있다 봐요. 달러가 약해지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괜찮구나. 또 하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깐만요. 원자재 가격은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어제 약세로 돌아선 거예요? 그게 유동성을 줄이니까. 주식시장 반응이 크지 않았지만 아직 돈은 많고 채권 금리도 크게 안 튀었던 거는 그래도 계속해서 뭐 MMT부터 온갖 얘기하면 길어지겠지만 핵심은 그래도 재정정책적으로 많이 방어를 하기 때문에 버티겠지만 일단 상품 가격에는 투기적으로 상품가 미리 사놨던 자금들이 포지션을 청산하기 때문에 어제 급락을 한 거죠. 재밌던 게 어제 US 스틸이 거의 7%를 빠졌어요. 미국 증시에서. 철강이. 근데 US 스틸이 2분기 실적이 매우 좋거든요. 그 이미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소재주가 빠지고 US 스틸도 급락을 했죠. 그럼 상식적으로 원건 쌀의 가격이 내려오니까 마진 더 남을 것 같지만 여하튼 전반적으로 소재업 쪽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기자님이 물어보시니까 하나 더 들어간다면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7월 4일이 되면 집단 면역에 거의 가까워지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미국 고용의 이번 어제 연준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건 뭐냐면 파월 의장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긴축적인 의지를 발표문이 나오니까 나스닥이 급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됐던 이유는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진정을 시켰죠. 그러면서 동시에 많이 말했던 말이 여름이 되면 엄청나게 미국 고용이 좋아질 거야. 기다려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좋아진다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냐면 미국 고용의 한 거의 80% 넘게 86%가 실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고용 증가가 이제 본격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아까 기자님께서 시작하실 때 아직은 돈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에 잘 참여 안 하죠. 이게 구인난이죠. 미국은 지금. 왜냐하면 정부 돈이 9월까지는 이제 무료로 돈을 주고 있으니까. 뭐 보너스로 더 주니까 실업급여를. 그렇죠. 뭐 굳이 내가 일을 하려나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서비스업이 살아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달러화가 강해진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연준이 그걸 어제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보셔야 되는 건 외국인들의 힘에 의존해서 우리 증시가 막 강하게 올라가는 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개인들의 자금이나 뭐 좀 그래서 시장이 좀 여전히 지리멸멸한 막 분위기는 고점을 넘어서 막 고점을 둬도 뭐 좀 체감 지수로 보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좀 그냥 환호만 할 수는 없는 여러 그런 주변 요인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 증시가 그럼 지금 계속 이 상태로 좀 이렇게 조정 상태로 조정은 아니죠. 겁니까? 아니면 약간 계속 박스권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시장에서 여기서도 고민이 시작됩니다. 증권사들이 이때쯤 되면 하반기에 나는 어느 정도 갈 거야 이런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거의 대략 한 3,300부터 3,700까지 분포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대략 한 3,300은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부터 그러면 그 폭은 뭐가 결정할까요? 지수를 이끄는 어떤 기업들이 강하게 올라가줘야 한국에서 지수가 3,500, 700을 가겠죠. 지수를 이끄는 기업들이라면 뭐 말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대표적인 기업군들이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시장 전체 판단이죠. 사실 투자에는 큰 상관없어요. 저희들 입장은 전자는 크게 못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지만 그 외의 종목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계속해서 시장을 메워갈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답을 아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시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자가 이렇게 치고 강하게 못 나간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수급으로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을 거예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예. 10조 초반대인데 예. 11조 이상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들이 하우스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자가 그렇게 좋아질 부분들, 올해 말까지 좋아질 부분들을 미리들 많이 반영해 온 거죠. 주가에. 뭐 주가라는 게 원래 선반영이니까. 그러면 예. 그 이상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반영해 온 것마저도 예. 뭔가 좀 약간 오버해서 반영한 느낌이 있을 정도의 약간 불안한 징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병모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 예. 뭔가 물건들이 모자르니까 예. 뭔가 그 시간이 걸리는 거죠. 부품 공급까지. 예. 그래서 뭐 자동차도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라서 생산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기대는 그거예요. 한 9월쯤 되면 그게 해소가 되면 예. 엄청 잘 팔릴 거야. 그때 날아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 열심히 사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예. 많은 게 시장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전략인데 예. 사실 이런 부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게 또 예. 재고를 미리미리 많이 쌓아놨다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미리. 예. 왜 비슷한 게 뭐냐면 좀 극단적 사례지만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마스크가 대란이 나니까 더더나서 마스크를 쟁여놨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 최근에 또 나오는 게 타이레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다 맞으니까 예, 인간의 예. 심리가 그래요. 뭔가 부족하면 막 뭐 급하게들 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고 무슨 예. 뭔가 물류의 차질 이게 리드 타임이라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더 나오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더 확장되는데 그 미국의 어떤 경기를 서베이하는 ISM 지수에 보면 예. 경기가 좋아진다고 할 때 리드 타임 기간 소위 내가 발주해서 받는 데까지 물건을 받는 데까지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 이제 배송 기간인데 그게 길어지면 얼마나 수요가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생각도 들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뭔가 차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질. 그렇죠. 예. 뭐 원자재 가격이 늦게 공급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예.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막 겹쳐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막 주문을 했던 거죠. 예. 막상 주문해서 쌓아놨는데 그만큼 잘 팔리면 좋겠는데 잘 안 팔리면 뭐 이런 고민들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IT와 관련된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쟁적이고 글로벌하게 중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만의 업체들인데 예. 대만의 업체들을 이렇게 뭐 보다 보고 또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를 보다 보면 뭐 4, 5월 다 그냥 원래 좀 좋아질 시기인데 영 아니거든요, 요즘. 스마트폰 업체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량도 뭐 줄어든다가 아니라 예. 감소폭이 좀 증가율을 꺾여서 내려오는데 그 폭이 어쩌면 싼 제품들이 많이 어차피 부품이 모자르니까 그러니까 부품이 모자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 비싼 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팔고 예. 싼 거를 조금 생산하겠죠. 부품이 모자르니까. 예. 근데 비싼 제품이 더 안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는 의구심들이 최근 들어 점점 더 생기고 있고 좀 어렵게 생각해서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지난 위기 기간 동안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팔린 것 중에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 확실히 안 팔리고 있고요. TV도 안 팔리고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잘 팔릴 줄 알고 많이 쟁여놨죠. 예. 그렇다면 이런 쪽들이 정말 수요가 얼마나 강해질지를 좀 봐야 되고 미리 수요가 많이 된 곳들은 기업 이익이 그만큼 마진이 안 나는 이익이 덜 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분기는 좋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딱 뜯어봤더니 예. 다 나온 뒤에 봤더니 매출은 한 자릿수 성장이 나왔거든. 매출은. 근데 다음 주 영업이익은 몇 자릿수 성장이 나냐면 세 자릿수 성장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네. 그게 많이 판 게 아니라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죠. 비싸게 팔 수 있었다. 그렇죠. 마진을 많이 남기고 예. 또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비용을 많이 줄였었어요. 예. 사람도 줄이고 뭐 해도 문제가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정상화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월급도 좀 더 줘야 되고 예. 또 그에 맞게끔 가뜩이나 또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우리의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나올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들 유동성의 힘에서 실적의 힘으로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온갖 큰 이론들을 얘기하고 있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이익을 마진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이익을 봤더니 1분기 이후로 꺾여요. 미국은. 마진율이. 예. 중국은 2분기에 꺾여요.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자님, 한국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우리도 꺾일 거라는 것. 그래야 되는데 한국만 4분기까지 계속 올라가요. 마진율이. 예.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우리 기업이익은 지금 주가가 비싼 건 아니겠죠. 예. 근데 만약 미국이나 중국처럼 꺾이는 게 맞는 거라면 예. 우리 주가가 좀 고민이 되겠죠. 그게 오히려 꺾여서 내려와 있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보통 주식시장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실적 상세를 얘기할 때 가장 전제 조건은 마진의 증가율이 너무 기대가 높아요.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다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회사가 분명히 한 2, 3년, 3, 4년, 5년 있으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여의도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소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들 다 어차피 10만 전자 갈 거야 다들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라는 게 모든 자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대감이 낮아질수록 결과가 서프라이즈 놀라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실적 자세의 조건이라는 건 매사 기대가 좀 낮아질 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2분기 이후의 기대감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좀 견조한 성장이 나오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너무 앞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올라가도 3,300, 400이면 좀 버거워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이제 대표적인 그 기업군들 종목군들이 끌고 나가 줘야만이 우리 주가도 이제 탄력을 받는 건데 지금 전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좀 그 대표적인 기업군들도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밝게 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좋아지는 곳이니까 포트폴리오 뭘 선택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지수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사실 저희는 지수가 한번 빠진다 봤었거든요. 그게. 근데 개인들이 워낙 구조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안 밀려요. 그렇다고 해서 주위를 보시면 작년에는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아마 주위를 보시면 다들 재미없어. 지루해.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다 오히려 지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익을 보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해요. 그 정도예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작년 관성적으로 시장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소위 경기에 관련된 화학 업종들도 마진을 2분기 정도면 피크아웃하는 거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매출에 비해서 마진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는데 반면에 좋아질 것도 있죠. 지금은 매우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살아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지나면 이제 공연 같은 걸 가려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 나오니까. 공연. 그렇죠. 엔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공연장 가서 우리가 봐야지 하니까 굉장히 주가가 달력 있게 움직이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내년에 되면 여행을 가겠구나. 한 9월 추석 연휴 때 되면 동남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은 굉장히 비싸져 있겠죠.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생각은 다들 하니까 지금 주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전세기가 비싸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면 그런 건 아까 말했지만 마진을 남기면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당장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여행주나 이런 것들은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접근하면 더 편하겠죠. 하지만 가을 이후에는 그런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확실히 마스크만 쓰고 다녔다면 마스크 벗으면 이제 색조 화장도 해야 되고 백화점 가서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쪽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식처라는 거는 지금 순간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형제화시켜서 우리가 투자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에 지금 보이는 건 뻔한 거 이미 일어난 미래들이 그런 것들이고 작년에 좋았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좀 초보 투자자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보통 이런 걸 선호하시죠. 이게 좋았어. 얼마 전에는 이게 얼마짜리였는데 지금 얼마야. 그러니까 싼 거야. 그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경제 데이터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5월이면 피크를 칠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기저효과로 인한 증가율 가속 구간은 마무리된 거예요. 5월에. 예. 수출은 계속 잘 나와도 수출 모멘텀은 꺾여 내려와요. 수출주들은. 예. 그러면 주가는 증가율에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이번 달 수출이 얼마나 나와 엄청 좋아 수출주가. 근데 주가는 왜 이러지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증가율이 그러니까 그만큼을 예전보다 못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GNI 같은 그 거시지표겠죠. 예. 소득.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돌아서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소득들이. 네. 그리고 투자가 좀 살아나요. 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지 보면 수출이 꺾인 걸 뭔가 다른 GDP의 구성 요소 중에 다른 게 메워야 될 텐데 예. 그래야 성장률이 저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을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소득이 느니까 좀 소비가 늘어나겠구나.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고. 우리도 소비에 관련된 말 이거 뒤져봐야겠죠. 예. 그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가 늘어나는데 가만 보니 매일매일 내년에 선거도 있는 것 같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정치에 뭐 누굴 선호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예. 선거 때가 왔는데 심지어 지금까지 대선이 있을 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나서가지고 예. 뭐 2번을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부동산을 잡고 싶어요. 예. 근데 참 시장의 속성이 이상한 게 예. 그렇게 잡으려들면 잘 안 잡히고 어허. 그러면 많은 투자가들이 뭘 하겠죠 지금? 일단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겠죠. 많이 공급이 되면. 예. 하여튼 공급은 늘 것 같아요. 공급을 넣는 쪽으로 간다면 예. 그러면 주택건설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투자가 늘겠죠. 예. 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선거철 되면 설비 투자를 늘려요. 그 투자를 독려할 거겠죠. 그래서 예. 투자가 그런 걸 좀 메워갈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수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들이 좀 그래서 뭐 건설업종 수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했든 간에 가계부채를 잡아야겠으니까 정부가 예. 저렇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근데 대출을 못하게 해요. 어. 은행 입장에서 얼마나 마진을 남기겠어요. 은행을 욕하기 전에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은행주들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가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쪽으로 수출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조금 내가 요즘 정말 놀라운 건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았거든요. 예. 안 맞으면 마치 뒤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열심히 저도 알아봐서 맞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백신 보급 속도가 상당히 우리가 빠르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왜 하나도 안 올랐는데 지수가 여기에 있지 않은 반문이 드시는 분들은 뭔가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유통도 그랬고 면세 호텔도 그렇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저번에 제가 사회자님을 얘기했던 실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구매 결제를 하게 되면 좋아지는 기업도 주가가 오르는 거고 태그가 되어 있는 것도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라는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경제 지표가 의미 없다고 그러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경제의 어떤 이런 총 애그리게이트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뭐가 좋아질까 찾은 다음에 정말 좋아지는 기업들을 같이 봐야 되죠. 근데 우리 시장은 최근에 보면 너무나 지나치게 그냥 기업 하나 하면 돼 하면 그냥 그건 되게 한계가 있고요. 그런 변화 그냥 기업만 좋으면 돼. 저도 좋은 기업이 알죠. 근데 좋은 기업과 좋은 저번에도 한번 와서 무슨 제가 뭐 강의 비슷하게 여기서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른 거거든요. 경제적 플러스에서 한번 그 얘기 하셨었어요. 좋은 주식은 좋은 주가에 그렇지. 있어야 돼요. 예. 좋은 주가를 가늠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예.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게 경제 및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예. 최근 상황은 늘어난 소득으로 지금까지 소비가 멈춰있던 서비스 업종이 도는 타임이에요. 서비스 업종. 서비스들이. 미국도 예. 한국도.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실적은 아직 안 나오니까 2분기 실적이 그건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서비스는. 예. 그럴 때 안 좋은 걸 사야겠죠. 안 좋은 걸 사야 2분기에 숫자가 잘 나오는 건 제조업종이겠죠. 2분기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예. 2분기에 잘 나오고 아직까지는 잘 나오는 거. 화학 업종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져요? 예. 뭐 이런 것도 왜냐면 그건 2분기 숫자 좋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지만 다음에 좋아질 것들을 사는 게 예. 하반기 전략 별거 아닙니다. 그런 걸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주가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가치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고 시간의 가치가 좀 약해지는 쪽들을 하는 거죠. 아무리 장기 투자 주식에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요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미신 중에 하나는 장기로 버티면 돼. 한국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좀 대외 경제에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하반기나 지금이나 지수가 얼마 가냐보다 더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 어떻게 재편하냐에 있고 대당에 내가 무슨 종목을 가져가고 무엇을 줄일까에 대한 고민인데 예. 그랬을 때 이미 숫자로서 좋아져서 밸류에이션이 비싸 있는 것들은 좀 피하자. 그리고 그만큼을 오히려 최근에 좋아지고 비싸져 보이지만 내년에도 좋아 보이는 것들 그쪽으로 가자. 제가 오늘도 뭐 동일하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아까 그 센터장님 얘기 들은 거 중에 아까 그 공연 엔터 이쪽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년 이제 백신 보급되고 그러면은 네. 공연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엔터 기업들이 근데 이미 난리예요. 이미 난리인데 이제 그래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들도 각 뭐 언론이 다 알고 있군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탑픽스 최선원주로 많이 제시를 해왔는데 예. 뭐 구체적 종목을 언급하는 건 방송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올라왔으니까 멈추겠지 하겠지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니 폭발적인 수요가 어디 있을까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는 많이 팔았다기보다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많이 파는 게 나와야겠죠. 또 어디다 돈을 많이 쓸까 고민해 본다면 막 기자님이나 저나 일단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주사 맞고 다 이렇게 되면 예. 공연도 한번 보러 가고 싶을 것 같고 유럽 가는 건 좀 두렵지만 가까운 나라도 한번 갔다 자가 격리 기간만 해제되면 가겠는데 예. 그래서 그냥 유심히 저희들도 여행지를 보는데 워낙 실적들이 안 좋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의류업체들 실적이 좋아지지? 전에는 많이 실적이 좋아졌던 것들이 예. 가전제품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답답하니까 예. 내가 텔레비전 저렇게 큰 거로 바꾸고. 별로 인테리어를 보고 있었나? 한번 예. 갖고 올까? 그리고 뭐 집에 많이 있으니까 뭔가 공기도 좋은 곳 쓸까? 막 예. 여러 그런 데 돈을 쓰다가 이제는 나가서 사야 되겠으니까 놀라울 정도로 마진을 많이 남겨서들 팔더라고요. 그런 또 옷도 업체들, 의류업체들도 예. 있고 잘 팔리고. 심지어 대표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골프장이 엄청 요새 좋지 않습니까? 예.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골프 관련 산업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 배구 속도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매일매일 경주하듯이 지금 다들 이걸 하고 있는데 예. 발맞춰서 뭐가 좋아지냐 본다면 자명합니다. 이쪽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예.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전략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예. 상대적으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만이 답은 아니고요. 근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2분기에 어느 업종이 어느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 그것 때문에 저번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예. 그러니까 주식이 참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제 주위에 뭐 친구들이랑 식사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예. 뭐 주식이 뭐냐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 어떤 분은 막 어렵게들 얘기하시지만 기대를 거래하는 것이다. 기대를 어떻게 해요? 기대, 익스펙테이션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간의 판단의 기준도 우리가 과거라는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고 미래라는 것도 사실 미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냥 존재하는 건 순간인데 현재 이 순간의 기준이 뭐냐를 따진다면 예. 그럼 어떨 때가 제일 좋은 거냐? 기대가 낮을 때가 좋은 겁니다. 기대가 좀 막 기대값들이 너무 높아지고 있으면 예. 사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 장세가 보통 항상 예.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좀 주가가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훨씬 잘 나온다. 근데 우리 지금 최근에 그게 밸류에이션 PER로 이제 평가하는 건데 예. 최근 분위기는 거의 내년까지 땡겨가지고 막 좋아지는 업종은 막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마 화학이었을 거예요. 케미칼 예. 쪽들. 그러니까 최근에 그리고 근데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받아쳐줘서 올라가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대형주 중심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아주 강해져야 되는데 예. 그마저도 PR을 올릴 수 있는 유동성 여건 중에서 달러가 약하지도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가겠지만 막 지난 연초나 연말 연초처럼 막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굉장히 그렇군요. 세밀하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601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주식 입문 3개월 차인데 네. 연준이 금리를 2023년에 올린다는데 아직도 1년 반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화를 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는 게 좋은지 이거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 접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느꼈던 건데 예. 주식은 항상 하는 겁니다. 어허. 항상 하는 거죠. 예. 근데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예, 다 예. 팔아서 현금을 하는 거는 적절한 건 아니고요. 예. 언제 그게 기업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앞으로 좋아질 산업을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삼는 건데 근데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늘릴 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건 비싸져 있을 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주식 비중이 그래도 한 70% 정도는 유지하는 장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연준 얘기를 하셨는데 연준이 정말 기준금리를 막상 올리잖아요. 예. 그럼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워낙 지금까지 뭐 군부를 계속 떼어갖고 아니요. 정말로 경기에 자신이 있을 때 올릴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있을 때 예. 오히려 그 시점이 되면 예. 진짜 실적 장세가 되겠죠. 성장이 그러니까 뒷받침 돼줄 거라 이거죠. 그렇죠. 금리 상승 이상의 돈을 벌게 되니까 예. 올릴 수 있는 거겠죠. 예. 예. 근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수요가 좋아져서 그게 보통 디맨드가 수요가 이끄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 금리 올리면서 주가 같이 올라가는 장세. 예. 그럼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뭐죠? 병명 현상으로 얘기되다 일시적이든 다 비용이 올라오는 인플레였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오거나 올라가고. 공급 어떤 병목 현상 때문에 예. 잘 안 되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올라오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인플레에 반영됐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인플레적인 성격이 뭐냐가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초보 투자자라면 초보 투자자가 올해 같은 장에서는 수익 내기 힘든 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쌀 때 시작해야 좋은데 이미 작년 같은 그렇죠. 지금 이 국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되셨으면은 그리 좋은 시점에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이후에도 그렇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뭐 나 10년 보고 투자하겠다 부동산 하듯이 예. 전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로 저희 파트너들이 그런 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그래도 6개월 1년 단위의 분석을 계속하는 시간에서 본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기간은 아니다 봅니다. 그렇다고 전액 현금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예. 현금 비중을 그래도 30% 정도는 최소한 유지해야 된다. 현재 장세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 지금 초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그렇게 주식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들려요. 제가 그 말을 사실은 작년 연말서부터 해가지고 예. 좀 고생을 했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연내 금리 올릴 네.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누구는 2번 지금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네. 전망이.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에는 뭐 그게 요즘은 그렇게 딱 상관관계에 떨어지진 않는다고는 하지만은 주식 시장에 그렇게 호재는 아니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예.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건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렇죠. 거라 이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면 좋은데 예. 지금 미리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아까 주가가 EPS와 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예. 돈을 많이 풀었는데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2번 올린다고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좀 과하다. 부동산 같은 게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부채가 많으니까 이거 나중에 감당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정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금리 인상세일까요? 연준도 지금 생각하는 거는 테이퍼링은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인상이 아니고요. 돈 풀기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거를 서서히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왜 그런 좀 비재량적인 조치들을 피해가는 거고 심지어 최근에 보면 보통 경제 이론은 어떤 상황에 나온 뒤에 함정으로 근거를 대기 위해서 이론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처럼 MMT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건 옛날 건 이론이 아니야. 현대에는 이런 통화 이론이 나왔고 괜찮은 거야. 이거 재정으로 가는 거니까 문제 없어.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뭐 짧은 경험이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 풀려서 생산적인 대로 안 가게 되면
좀 부정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산적인 대로 안 가면은 그게 대표적이었던 게 이번에 예. 상품 가격 상승 아니었습니까? 예, 예. 원재재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산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렇게 비싸게 생산했다가 그렇지. 서로들 꼬이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이미 나오지 않았으니까. 예.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왔지만 사람들이 이번 달에도 디램 가격이 10몇 프로 올랐어. 근데 고정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현물 가격이 안 올라요. 예. 이게 뭐냐. 급하니까 막 샀는데 사재기 하는 거죠. 예. 그냥 사실 마스크 사는 거나 본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속성이에요. 타이레놀 요즘 사러 다니는 거나. 예. 근데 그게 이 타임 좀 공물량이 좀 해소가 됐을 때 그게 좋기만 할까요?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 요지는 주식시장이라는 거고 어떤 가격에 물량을 픽업하게 Q를 팔아서 거기서 비용을 빼준 게 내 이익인데 그게 지금 이익이 이만큼 날 거야. 왜? 지난 조건은 1분기 때까지는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조건이 성수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만큼의 조건은 안 나온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게 지금은 그게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이익이 선형적으로 좋아질 거라 보여서 4천 갈 거야. 불과 1월 달에 다 4천 간다고 했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렇죠. 요새 그랬어요. 톤 다운 좀 된 거예요. 삼성전자 12만 원 가고 지수 4천 갔다가 그때 어디만 가면 제가 듣던 말이었어요. 그럼 제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욕을 먹었던 타임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틀렸고 왜냐하면 저희는 한번 확 빠지지 않을까 안 빠지더라고요. 왜?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건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민할 시간에 제가 드리고 계속 요지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고 답은 아니라는 거죠. 10년 뒤엔 좋아지고 몇 년 뒤엔 좋아지겠지만. 굉장히 그래서 지금 뭘로 내가 파트너를 내가 주주가 될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돈을 많이 써서 바칠 기업에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어디다 바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바칠 기업이 내 돈들을 내 소득을. 그러니까 그래서 가는 경우에 내가 농담처럼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골프 회원권들 요새 난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좋아졌겠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이래서 이쪽들이 올라왔구나 좀 와닿는데 보통 요즘 이럴 때 되면 많이 노그멘트에 빠져요. 약간 막 딱 그 머릿속에 굳힌 생각들. 4차 산업혁명. 미래는 이쪽 로봇가 될 거고 막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거리에 나와서 이제 뭐도 더 사 먹을 거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없어서 그렇죠. 미국의 요즘 레스토랑 업체들 엄청 좋습니다. 한국에 별로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럼 많은 분들이 아직 그렇게 장사들 안 되는데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당연히 실적 시즌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제가 6월 달이니까 2분기 할 때 그쪽 실적 안 좋을 때 사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얼마 안 좋게 나오겠어요. 아직 여행도 안 가고 뭐 그만큼 안 되면 그러면 안 좋지만 그게 앞으로 분명히 내년쯤 되면 좋아져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건 농담처럼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이번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인스타그램에 해외에서 찍은 사진 올린 사람들 많이 나올 것이다. 그때 어떤 반응이 올까? 그랬더니 나갈 수 있을까? 나갈 것 같다.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게 투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떻게 선택할 거냐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뭐 국내 투자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주식 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해 전반기에만 2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지난해 전체 거래 규모보다도 높다고 해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뭐 애플 많이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해외 주식 투자 이거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머징 투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브라질은 금리를 75bp 올렸어요. 달러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선제적으로 먼저 올린. 그렇죠. 금리는 많이 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더 큰 거겠죠. 그래서 해외 투자하실 때는 미국 투자하는 게 저는 항상 옳다 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를 좀 달러가 약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최근에 미국채 그 명목금리의 구성 요소를 보면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금리의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제일 높을까 하면 다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요. 제일 높은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 그러니까 얼마나 국채 발행 수급 요인이 매우 크고요. 국채 발행했을 때 얼마나 시장의 소화가 빨리 되냐가 중요한데 왜 미국 금리가 안정된 요인의 굉장히 중요한 포션 중에 하나는 그렇게 미국채를 사요. 지금 해외 자금들이. 엄청난 유동성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뭘 선택하냐. 달러가 싸져 있고 안정적인 미국채를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먼저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야 삼성전자랑 아마존을 비교하면 뭐 아마존이나 뭐 애플 예를 들어서 애플은 좀 비슷하니까 애플은 저렇게 비싼데 하면서 왜 이렇게 싸? 그러니까 미국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기업이 주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주식을 자사주를 사가지고 다 소각해버립니다. 돈을 빌려서라도 사가지고 소각을 해요. 한국은 ROE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ROE가 13%대에 나오거든요. 예. 저 좋은 기업이. 전자가 이런 거 하면 주가가 엄청 날아갈 거예요. 그 돈으로 어떤 기업들을 막 사고 주식을 사가지고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해버리면 주주들한테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예. 일본도 그런 문화가 없어요. 예. 미국은 그런 문화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예. 미국 증시가 좋은 겁니다.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최근에 저는 저보다 훨씬 시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스마트하다고 느끼는 게 예. 서학 개미 분들도 상당히 스마트하다. 그런. 예. 네, 아쉽게도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또 미국 주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굉장히 투기적이죠. 투기적이다. 최근에 그 현상이 나온 게 민주주식 같은 게 아니었을까 저는 보는데 기본적으로 가치 없는 주식에 대해서도 미국은 상한폭 없이 굉장히 공격적인 트레이딩들이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피하시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미국의 어떤 그런 성장 기업들, 미국은 누구보다 성장 기업에 있어서는 탁월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물론 중간중간에 큰 굴곡이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봅니다. 가상화폐는 그럼 어떻게 좀 아십니까? 제가 참 이런 질문할 때마다 맨날 틀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자산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산. 예. 자산이라는 건 대출 가능해야 된다 보는데 예. 가상화폐는 대출되지만 우리가 가상화폐를 맡기 위해서 제가 은행에서 돈 대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산이라는 건 결국 어셋이라는 거는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죠. 신용으로. 예. 가상화폐는 그런 기능이 별로 없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안전판이 없는 자산이고 예.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제 아들 친구들이 저번에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술 먹으러 왔다가 먹고 들어왔길래 물어보길래 저한테 하지 마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 가장 큰 리스크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다 하면은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당장 미국 발제 인플레 압박,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까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공격적인 이익 추정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은. 예.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예. 이 공격적인 이익 추정이 2분기는 매우 가시성이 높아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정도의 공격적 추익이 안 나왔을 그치? 때 예. 거기 플러스 예. 만약에 그게 공격적 이익 추정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 아마도 글로벌하게 어떤 공급 차질 이슈라던가 예. 그게 잘 안 풀렸을 경우겠죠. 예. 그러면 미중 무역쟁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여하튼 그 이익 추정의 기대값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그걸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3분기 숫자가 매우 높은 편이거든요. 예.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뭐 견조하게 그때까지는 계속 저는 이렇게 박스권을 어떤 넓게 놓고서 보고 있는데 예. 그게 근데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걸 잘 견뎌내고 나면 예. 우리 시장이 글로벌하게 정말 리오프닝이 다 되고 우리가 아마 내년에 기자님이나 저나 여기 와가지고 해외여행 어디 가시는가 얘기도 하고 아마 그런 교육도 늘어나고 된다면 그때는 굉장히 금리도 올라가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러한 체력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 우리가 누가 뭐래도 유동성의 힘이 서서히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수를 줄여야지만 살아남거든요. 실수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손실폭을 크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주식시장의 속성이에요. 실수를 그럼 어떻게 줄입니까? 그걸? 자신 없을 때 안 해야죠. 그게 실수를 줄이는 거다. 아니 그럼 어떤 우리가 그냥 헛발질 많이 했을 때 점점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때만 주식이 좀 밀렸을 때 정도 사주는 거고. 예. 요즘 장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될 것 같을 때 쫓아가면 걸릴 거고요. 무너질 것 같을 때 팔면 안 돼요. 그때는 돌았을 겁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박스권 장세의 특징이고 예. 뭔가 방향이 불확실할 때 예. 그것 때문에 충돌하는 거죠. 매수와 매도가. 이런 구간에서는 어쩌면 생각하는데 본능에 역해가는 투자를 해야지만 살아남지 않을까.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함께했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좀 불편한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에서 보시는 댓글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좀 불편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런데 뭐 제가 정규직 해고를 마음대로 시키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조 전체 노동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가량의 노동자들이 비노조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열어두자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이었습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권이에요. 제 민주주의 가치에는 좀 반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성문법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의 기반을